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이고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39포인트 하락한 2916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6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9,700 오늘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8,200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900 약 2,0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2,000 그대로 매도했죠. 보험사가 380 매도, 연기금이 487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초반부터 계속 매도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 2시 이후에 그 매도세가 더 크게 벌어지는 양상 보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개인이 꾸준히 매수했지만 나름대로 기관이 장중 중간중간 조금 매수를 보여왔었는데요. 연기금이 한때는 그래도 한 7, 800억 매수를 보이다가 막판에 2시 반 이후에 좀 매도 물량을 좀 내놓으면서 487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팔까요? 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지수의 동락이에요. 섬유의복이 오늘 1.5% 상승했고 화학주가 1.4%, 철강이 오늘 한 1% 상승했고요. 반면 전기전자 3%인데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리고 은행주가 오늘 또 많이 빠졌고요. 통신주 그동안 잘 버텼는데 통신주 밀렸고 유통 밀렸고 종이목재 오늘 하락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다른 큰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한번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3.5%, SK하이닉스 2.6%, 네이버 4.2% 오늘 하락했네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던 종목들 오늘 하락폭이 좀 커진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 LG화학이 4% 32,000원인가요? 79만 6천원이니까 80만원까지 갔죠. 이 종목이 아마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80만원부터 그 외부 악재 때문에 밀렸는데요. 차트를 보면 아마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아마 그 90만원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도 플러스 8,500원 25만 6천원이고요. LG전자가 오늘 3.3% 상승한 4,000원 상승했군요. 12만 4,000원. 네, 오늘 LG전자 저희 집 AS 해가지고요. TV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제가 축구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S-오일 오늘 크게 상승했고요. 고려아연이 상승했습니다. 하나솔루션 5% 2250원 상승했고요. 눈에 띄는 종목 딱히 현대중공업지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 시장이 꼭 약세를 볼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이 외에 또 눈에 띄는 게 있나요? SK케미칼이 눈에 띄고요. 이 정도입니다. OCI가 있나요? 뭔 종목인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억 6천만 주 거래가 됐는데요. 그 우신 시스템부터 보니까 오늘 가수는 없고 오늘 6억 6천만 주는 순수 거래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개인들이 매수하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저가주들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3천만 주가 되면서 낙폭이 좀 컸네요.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 모두 사고 아마 개인이 받아준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상위 종목은 전체 시장이 오늘 한 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빨간불이 좀 많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저가주, 중저가주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가주들은 특히 뭐 특별히 LG전자가 하나 눈에 띄는군요. 뭐 그 외 없고요. 기아차가 오늘 300원 상승했군요. 82,200원. 현대차는 안 봤는데 기아차가 좀 똘똘해 보입니다. 네, 이 정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다 봤죠? 다 봤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제가 이게 원달러 환율 먼저 제가 펼쳐놨어요. 어제 지난 주말이죠. 1195원이었는데요. 오늘 2000원, 1200원, 1200원까지 오늘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5원이 오늘 급등하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아마도 1200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꼬리 달고 살짝 내려온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차트 모양새는 뭐 더 올라가려는 모양새예요. 더 올라가겠다라는 지금 모양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1200원이라는 저항선, 심리적인 저항선 부닥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200원이라는 저항선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크게는 올라가지 않을 걸로 보여요. 이거 봐서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차이겠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갖고 해외로 떠나겠죠. 미국으로 떠나겠죠. 그러니 시중에 원화는 풍부해지고 달러가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외국인이 먼저 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인데 원달러 환율 추이를 봐서는 1200원이라는 데서 일단 저항은 예상이 돼요. 그거 봐서는 여기서 일단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1200원대 한번 저항 예상할 걸로 예상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세가 내일부터는 좀 약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 올라갈지언정 1200원에 섰던 심리적인 저항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좀 하락했어요. 0.7% 어제 하락했거든요. 0.72%. 거래량은 괜찮았어요.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얻어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아시아 증시가 뭐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거의 다 하락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고 특히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가 아침부터 쏟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에 어제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아마도 장중에 한번 출렁을 했다가 막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했던 것 같고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화가 되면서 소폭 매수를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장중에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모습 보인다면 내일은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너무 많이 팔았어요. 아마 내일은 매수세로 전환 그 환율 1200원에서 일단 단기적인 저항을 한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스닥도 뭐 비슷한 양상인데요. 다우지수 하락한 것보다 나스닥이 하락폭이 좀 컸죠. 나스닥이라는 이 첨단주들은 주로 연초 장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초에 강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에요. 첨단주 이런 성장주들은 주로 연초에 주로 강하게 움직이고 연말에는 좀 약해요. 연말에는 유동성 장세를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종목 위주로 거래소 시장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요. 그 연초에 주로 이제 그 나스닥이라든가 코스닥 종목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좀 낙폭이 좀 더 다우에 비해서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연초에는 아마 가게 움직일 거예요. S&P 뭐 다우지수랑 비슷한 양상 보여주겠죠. 오늘 장중에 한번 출렁거렸다가 아마도 오전장 끝나고 오후장 되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오늘도 또 축구 끝나고요. 밤에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요즘에 중간중간 잘 깨더라고요. 그래서 깰 때마다 한 번씩 다우지수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어쩔 땐 보고 잠이 잘 올 때가 있고
보고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케이도 오늘은 약 0.9% 하락했어요. 한국은 1.3% 하락했는데 니케이는 0.9%. 일본 참 뭐라고 말하기 도깨비 주식 같아가지고요. 그 2월달에 고점도 한번 갔다 오고 또 내려가고 방향성이 좀 여기서 바닥 다진 다음에 연말장 일본 시장에도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콩 항생 오늘 하락했어요. 이거 봐서는 좀 소폭 조정 거쳤다가 바닥 다지는 모습 나와주겠죠. 여기에 가지고 우리가 뭐 쌍바닥은 아닌 것 같고요. 쌍바닥 모양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바닥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상해가 1.25%죠. 지금 상해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독고다이 다른 나라와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자기만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움직여요. 폐쇄적인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지금 경제도 행거인가요? 행동가요? 행거 그룹? 거의 지금 부동산 뭐 가장 큰 회사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부도 위기까지 간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부동산 관련 업체들도 아마 대부분 하락세 거의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집니다. 지금 중국 자체는 국가 S&P 신용지수가 안 좋아요. 아마 BBB 트리플 정도 연일 그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거든요.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2014년도부터 빚내서 부동산 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빚내서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갖다 올려놨죠. 대신에 이제 가계가 이제 빚더미 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뭐 폭탄이다 그러면 그 가계부채가 폭탄이죠. 그래서 혹시 내년에 그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은 지금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계속 뉘앙스를 띄고 있거든요. 미국 금리 올릴 테니까 전 세계 각 나라들은 조심해라 라는 걸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미국 내 금리가 올라간다면 한국 금리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국 내 금리가 올라간다면 부동산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걸로 봅니다. 그냥 집 한 채 사면서 빚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큰 문제가 아닌데 갭 투자하면서 뭐 10채 사고 뭐 20채 사고 100채 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너지겠죠. 한국 부동산 잡으려면 딱 하나예요. 그 다세대만 잡으면 되는데 안 잡아요. 본인들이 다 지금 여러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잡습니다. 네. 어쩌겠어요. 뭐 기득권 세력 꼴통들이 지들끼리 잘 해먹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아마 내년에는 금리가 좀 올라간다면 그 다세대가 좀 영향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인구 구조상으로 지금 인구가 거의 포화 상태. 일본은 2010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2021년도죠. 포화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5년 내로 인구가 전체 인구 줄어들 거예요. 세대주는 2014년도부터인가 세대주는 이미 감소했어요. 지금 7년째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동산이 뜨는 이유는 누차 말하지만 그 다가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무너지면 아마 무너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다 왔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뭐 더 간단한 사람 의견도 있겠으나 저는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내 뭐 러시아에 따라 이렇게 시내 한 번씩 차 몰고 나가다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차 많이 막히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즐기라고. 왜? 지금이 상투다. 네, 지금이 인구 많고 몇 년,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운전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봐요. 네.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60대, 70대 되면 이제 다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그럼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이제는 일본처럼 고속도로 나갔는데 차가 없다? 이렇게 보겠죠. 중국에도 고속도로 뭐 10차선, 12차선, 뭐 14차선 그래요. 중국 고속도로는. 오가는 차들이 없잖아요. 고속도로는 그냥 뭐 엄청 넓게 잘 만들어 놨는데 오가는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서 물어보니까 왜 중국에는 고속도로는 잘 만들었는데 오가는 차가 없냐 했더니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 빼놓고는 오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호구제도라고 그래요. 네. 베이징이라든가 상해 그 거주지 옮기는 게요. 우리가 그 이민 가는 거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얘기 길어졌나요? 대만, 우리 한국 증시랑 제가 보기에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대만인 것 같아요. 오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올라가겠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종합주가지수 이제 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먼저 보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요새 제 그 유튜브 보게 되면 그 시황이 주말에 제가 토요일날 시황 올렸는데요. 한 300조회가 한 300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300개가 조회수가 넘었는데 뭐 하락장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예,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막았습니다. 무서운 애들이에요, 고양이. 네. 하락장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미안하긴 한데 그 시황은 조회수가 한 300여 건이 됐는데 구독자가 한 명도 안 눌러줬어요. 근데 제가 800명이 넘었잖아요. 최근 며칠 사이에 한 30여 명이 들어왔는데 그 30여 명 들어오신 분들이 왜 들어왔냐면 역시계곡선 공부하러 와가지고 역시계곡 공부 하신 분들이 다 그 구독 누르고 나가시더라고요. 뭐 잘 봤습니다 이렇게 뭐 두 분인가 댓글도 달아주고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역시계곡선을 어느 유튜버가 역시계곡선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역시계곡선 공부하러 오는 것 같아요. 한때는 그 샛별령, 저녁별령 공부하러 오셨고 또 한때는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그 엘리어트 파동이론 열심히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아마 제가 밑에 그 자료실 올려놓은 것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한 4천 몇 개. 4천 몇 개가 제일 많은데요. 창피 좀 하지만 다른 분들은 뭐 하루에 몇만 명이 들어오지만 조회수가 저는 1년 가까이 올려놨는데요. 아마 지금 그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가장 조회수가 많습니다. 4천 몇 개. 그 다음에 뭐 엘리어트 파동 제일 많고 샛별령, 저녁별령 그리고 역시곡선 한 2,000명 되는데 구독자를 이렇게 많이 누르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건지 어디서 누군가가 역시곡선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건지 그래서 공부를 하러 오는 건지 어떤 분은 역시곡선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분도 있었는데 주봉 차트로요 보시면 요거 역시곡선 한번 보세요.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요게 거래량이에요. 여기 선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주가 21선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간다는 건 거래량 21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딱 보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주가가 하락했죠. 요거는 거래량은 멈췄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시점이죠. 이때부터는 주가와 거래량이 동방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거래량은 하락하는데 감소하는데 주가만 상승했고 이때부터는 주가와 거래량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안 좋죠. 주가와 거래량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역시계곡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러지 역시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개 그래요. 8궤. 빰빰빰빰빰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죠. 8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시점이 언제냐? 요 시점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로 요 시점 같아요. 요 시점. 요 시점. 네. 거래량은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쭉 빠졌죠. 주가 20일선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횡보했어요. 이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거래량과 주가가 동방상승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때부터는 거래량과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래량과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 주가와 거래량과 주가가 동방 상승하는 이때는 이런 시점,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이때가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하는 시점, 수익률 내는 시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역시곡선 보게 되면요. 이때 멈춰가지고 거래량은 멈췄는데 주가만 쭉 올라갔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과 주가가 동방 상승하는 시점, 거래량 감소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익률 내는 시점이에요. 근데 동반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있는 물량 줄여나가는 반등시 매도하는 국면.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본다면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반등시 매도가 맞아요. 네. 주가 자체로 봐서는. PNF도 가끔, PNF는 구독자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죠. 이미 직점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모양은 참 안 좋아요. 네. 진짜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PNF의 장점 무엇이냐? 목표치 계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반대로 이때 올라가는 거죠. 직점 저점 깨고 올라가죠. 또 이 직점 저점 깨고 올라가잖아요. 이때 올라갈 때 얘 얼마까지 올라갈 거니? 그러면 그때까지 조정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세요. 그래가지고 조정폭 곱하기 3. 그래서 밑에서부터 그 폭 곱하기 3만큼 올라간다 예측하는 거예요. 대략 이 정도가 나왔다고 보여지겠죠. 지금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7 곱하기 3하면 51칸이죠.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51칸 내려간다라고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럼 51칸이면 얼마니? 계산하기 싫은데 그냥 공부 차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51칸이면 한 칸에 여기서 보니까 10포인트예요. 그러면 510포인트 빠진다는 얘기예요. 3300에서 51 빠지면은 2800이거든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최소 목표치예요. 최소한 2800 이하는 더 빠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못 빠져도 2800까지는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장이 더 내려가느냐? 그냥 보게 되면 여기까지 2500, 26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차트상으로 보면 2500, 2600이 나와요. 얘 목표치에 봐서 2800이 나오는 거고, 걸리면 요 정도, 직점, 저점 정도 걸리지 않겠니? 2500까지 걸리지 않겠니? 문제는 내려왔다 그냥 쭉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두 차 설명했지만, 2500, 600까지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며칠 기다리면 돼요. 몇 주, 한두 달 기다리면 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면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2500까지 왔다, 600까지 왔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 3000에서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게요, 엄청난 고점에서 엄청난 아주 개마 고원을 형성했어요. 이때 거래에 형성된 게 거래량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물량대가 되는 거예요. 매물. 3000, 지금 2900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빠져버리고 2600까지 가게 되면 최소한 이때 이상 매수한 사람들, 요 물량들은 지금 9000을 떠돌고 있는 거거든요. 9000을 떠들면서 중얼중얼 그래요. 본전만 와봐라, 본전만 와봐라. 실제로 번져만 오면 파는 게 정석이에요. 번져 놓으면 파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3000 올라가게 되면 이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한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9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27개월 정도 지나야 이 물량 중에서 절반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거래량 비해서 요 적은 거래량들이기 때문에 최소 곱하기 3, 27개월이 지나야 이때 물량이 절반은 해소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7개월, 내년과 내후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진 않을 걸로 보거든요. 뭐 세계 경제 다우지수라든가 뭐 대한민국 지수라든가 전 세계가 그 정도까지 주식시장의 공황 상태가 과연 올 것인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의 하락은 여기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걸로. 개별 종목들도 봤겠지만 이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관계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NC소프트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왔다가 원형, 천전형 그런 쭉 빠지는 SK 뭐죠? 제가 또 지금 삼성전자하고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뭡니까? SK 하이닉스 같이 원형, 천전형 그리고 빠질까봐 이제 겁나는 건데 SK 하이닉스는 쭉 밀려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적인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국면 정도로 한 3,10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요. 작년에 유동성 장세에서도 8월 달부터 그 10월 달까지 한 2달 반 이상을 조정을 거쳤어요. 그 3월 달서부터 8월 초까지 나름대로 급등을 했죠. 1400에서부터 2400까지 1000포인트 상승한 다음에 네, 조정을 거쳤어요. 한 2달 반. 그러면서 11월 달부터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11월부터 1월 초까지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이게 연말 장세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연말 장세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약세장 국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이렇게 반등을 해줘요. 2019년도도 그랬고요. 또 대부분 한 10월 초부터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는 11월부터 출발했네요. 저도 10월부터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조금 타이밍은 좀 늦을 수는 있겠으나 뭐 폭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으나 연말 장세는 그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여기서부터 더 밀린다는 얘기는 진짜 앞으로 2년간 시장이 없어요. 내년에 진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봐요. 우리 한국 경제 세계 빅 8, 8번째, 8대 강국이 좀 접어들었죠. 8대 강국 접어들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폭락하는 과거의 한국 증시 같은 그런 변동성 큰 시장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1인당 GDP 35,000불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4천만 원씩 연봉 4천만 원. 네. 4인 가족이면 연봉이 1억 6천. 여러분 집안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4인 가족이면 1년에 1억 6천을 벌어야 되거든요. 1인당 4천만 원. 네. 앞으로 2, 3년 후에 한 3년 후에는 1인당 4만 불이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4인 가족이면 거의 2억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을 딱 비춰보면 4인 가족이 우리가 1억 6천을 벌고 있나? 힘들죠. 네, 힘들죠. 그렇게 벌지도 못하는데 그 평균도 안 되는데 누가 벌어가요? 꼴통들, 기득권들이 다 벌어가는 거죠. 네, 50억씩 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균 연봉도 안 되는데 4천만 원 연봉도 안 되는데 자기가 기득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무지죠, 무지. 네. 꼴통들을 기득권층을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봐야 되나요? 묵시적으로? 그럼 무지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또 날이 샜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투명해지고 뭐 폭락장 이런 게 나오지 않으려면은
모든 게 조금 공정해지고 깨끗해지고 해줘야 돼요. 네, 분배도 잘 이루어지고 평균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어요? 1인당 GDP가 이제 4만 불 되면 우리 집 4인 가족이 최소한 2억 원 벌어야 되겠구나. 그게 평균이잖아요. 네, 평균의 정도 국민. 그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거죠. 최소한 뭐 30% 이상의 국민들이 뭐 중간층 이상자들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아마 지금 1인당 GDP 4인 가구가 1억 6천 되는 집안들은 아마 상위 10%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몇몇 꼴통들이 다 벌어가는 거죠. 네. 내가 상류층이 아닌데 상류층인 척, 기득권층이 아닌데 기득권층인 척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코스피 지수, 뭐 개인적인 의견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또 했어요. PNF도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차트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거는 뭐 안 좋은데 이 자체 봐서는 2600까지 갈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면 앞으로 2년간 시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은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NC소프트라든가 다른 종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것이죠. 역시 곡선 하락해가지고요. 쭉 내려오겠으나 조정 국면이죠. 기간 조정 정도 해가지고 다시 리턴하길 기대하는 거죠. 다시 리턴 해가지고 네, 우상향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보는 것이죠. 종합주가지수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1.35%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2,900이죠. 내일은 플러스 날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격도도 워낙 21선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너무 하루에 지금 12%가 빠져버리니까요. 3,085죠? 그럼 내일은 이제 3,070, 한 3 되겠죠? 그 다음 날은 또 한 3,600, 3,060까지 내려와 버리겠죠? 맞나요? 네. 좀 올라갔으면 좋겠었는데, 얘가 버선발로 내려오면서 만나버리면 좀 슬프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3,10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 그러다가 연말 장세를 아마 조금 늦게라도 연말에 한번 나타나 주기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몇몇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좀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지난 주말에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펼쳐 있군요. 오늘도 2% 종합주가지수가 1.3% 하락했는데 얘는 2% 이 남북 관련주인데 이렇게 빠져버리고 직접 저점 깬 거 보니까 당분간 남북 관련 재료는 없다. 기대하지 마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남북 관련주라도 좀 재료가 하나 좀 터져가지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지리적인 리스크만이라도 대한민국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기득권층이겠죠? 기득권층. 꼴통들.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24%. 아까 기아차는 플러스인데 현대차는 좀 소폭. 그쵸? 까마귀가 지금 날아가죠? 긴 장대 양선에 까마귀들이 지금 몇 마리 붙은 것 같습니다. 몇 개 더 붙어 있다가 올라가겠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까마귀들이 몇 마리 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닥 확인했다. 얘가 좀 제대로 올라가려면 21만 원은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21만 원 치고 올라가 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21만 원 말하면 이따가 21만 원 주거든요. 나름대로 이게 네크라인 선이거든요. 그래서 21만 원 치고 올라가 줘야 좀 편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고민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현대차는 시간이 문제지 얘가 여기서 뭐 투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고 앞으로 뭐 시간이 문제다. 네.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 또 올라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6월 달입니다. 이때가 24만원, 네, 24만 5천원, 이때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6월 달이 있습니다. 6월 달. 아마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그러겠지만, 제 방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이때 여러분께 제가 매도를 권했던 것 같아요. 여름 장세 대비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좀 하락을 예상을 했거든요.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때 24만원대 좀 파시고, 24만 5천원대 파시고, 25만원대 좀 파시고, 25만 5천원대 파시고 라고 얘기했는데, 25만원까지는 갖지 못했고요. 24만원, 24만 5천원은 많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팔려고 마음 먹었으면 절반은 팔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 팔라고 했는데 내려오면서 팔라면 못하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팔랄 때 안 팔았는데, 내려올 때 팔라면 또 여러분들이 또 잘 팔거든요. 그 주식을 거꾸로 하면 안 되고, 주식은 미리 항상 예측,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름 장세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락을 보고 이때 팔아라 했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서는 여러분께 매수는 한 번도 권한 적이 없습니다. 매수는 절대로 권한 적이 없었고요. 이때 팔아라 그랬고, 뭐 바닥 와서는 뭐 더 이상의 매수는 뭐 참으십시오.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매도도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걸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 수소차가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는 부상할 거고, 도요타는 하락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LG전자가 오늘 올라갔으니까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V 잘 고쳤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얘는 뭐냐? 음선, 양선, 음선, 양선이죠. 이게 재밌는 바닥 따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거래량도 증가해 줬어요. 재밌는 바닥 따지기 같습니다. 그럼 4개를 5개를 뭉치면 괜찮아요. 바닥 따지기 이렇게 보죠. 네. 괜찮은 모양새입니다. 많이 빠졌죠? 14만 원부터 많이 빠졌는데 14만 원까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간 다음에 고민하겠죠. 더 갈까 말까? 그건 여기서 가서 고민할 겁니다. 네.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뭐 이때 빠질 때 보니까 이격도가 86.7까지 빠졌네요. 한 달간 급락하면서 87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과다 매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악재가 있었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14만 원까지는 가놓고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빨리 올라가 줘야 돼요. 14만 원 빨리 올라가지고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9,000원 떠돌면서 번전만 내봐라, 번전만 원 내봐라 할지 몰라요. 14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이때 오면 또 우르르 물량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좋기 때문에 뭔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겁나서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손바뀜 돼줘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전후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LG가 KB 스타뱅크 잘 버티네요. 오늘 0.9%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은 참 좋네요. 네. 하락한 종목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거래량도 좋고요. 이 48,000원 기다린 종목은 내려오지도 않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에 제가 직접 고점 59,000원, 6만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뭐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고 연말장세는 분명히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10월 초로 봤는데 아마 11월 달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KB금융 같은 경우는 한번 6만원 가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단합니다. 결국 얘도 6월 달에 고점 치고 여름장세 때 조정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7, 8월 달 조정받은 거죠. 어울리지 않거든요. 네. 그 은행주 같은 거는 두꺼운 오버코트이기 때문에 여름 장세는 어울리지 않고요. 이제 찬바람 불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게 연말 장세예요.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기아차 좀 볼까요? 네, 현대차보다 훨씬 똑똑해요. 네, 똘똘합니다. 원래 똑똑했고 지금도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노조도 그렇게 강성이지 않아요. 모르죠. 또 현대 노조한테 또 안 좋은 걸 배웠는지도 모르죠. 삼성전자죠. 뭐 이건 완전히 뭐 투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탈. 네. 올라가도 이 금액이에요. 네. 요 네크란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크란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네크란이 딱 얻어먹고 내려가잖아요. 이걸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에서도 좀 빨리 올라가줘야 돼요. 지금 3,100은 빨리 올라가줘야지 안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좀 이걸 우리 되돌림이라고 그래요. 이걸 네크라인 깨고 내렸다가 올라가면 되돌림 주고 다시 내려가는 거.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데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답을 봤거든요. 정답을. 10년, 20년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가장 좋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려면 그런 마음으로 매수하셔야죠. 10년, 20년 동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더라도 10년, 20년 좀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꼭 10년, 20년 아니더라도 사자마자 연초에 샀는데 당장 수익이 안 난다고 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기 때문에 뭐 문 닫을 회사는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문 닫으면 대한민국이 좀 위태롭겠죠. 뭐 배당은 잘 줄 걸로 믿으니까요. 올해도 수익은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많이 가 있는 종목 위주로 공매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네요. 일단 차트 모양 자체는 안 좋고요. 네, 요 가격 네.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네. 그냥 우왕좌왕 소리만 시끄러워요. 소리만 시끄러워요. 기관이 갖고 이렇게 큰 손들이 갖고 매매하는 종목들이 소리소리 없이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많은 종목들은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식 자체도 시끄럽다 그래요. 시끄러운 주식들. 수익률도 안 나가면서 시끄러운 주식들. 차트 모양새가 조금 모양은 아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아마 토요일 날인가 그 우리 우집 사는 분이 20년 전에 8만원 팔고 8만원에 팔고 이민 갔다는 얘기 했었어요. 삼성전자 부장님이었는데 그때 8만원이면요 액면가 5천원짜리 8만원이니까 지금 액면가가 100원이죠. 1,300원, 1,500원짜리가 지금 7만원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 증자를 2번 했기 때문에 1,000원도 안 된 거죠. 실제로 따져보면. 그대로 그럼 70배 뜬 거예요. 70배.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만원, 2만원, 3만원 때 우리 사주 받은 걸 8만원 팔고 떠날 때 성공했다 그러고 뉴질랜드로 이민 갔거든요. 근데 아마 가서도 지금 좀 많이 배 아프시겠죠. 한 70배 더 떴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전자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게 보시면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뭐 딱히 볼 종목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LG화학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죠. 쌍바닥 비슷하게 치고 올라가주죠. 결국은 이렇게 헤드앤드 숄더형 치면서 올라가네요. 여기까지 여기서 1차 저항을 예상되는데요. 거의 지금 저항도 왔네요. 요 가격. 내일부터는 좀 얻어맞을 것 같긴 해요. 요 가격 돼서 얻어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85만 원짜리까지 가지 않겠나? 뭐 조금 더 크게 보면 빠지기 직전까지 가지 않겠니? 85만 원까지 가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한 2달 걸렸네요. 많이 걸렸네요. 2, 3일 내지 일주일이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그 충격도 좀 컸겠으나 시장이 안 좋은 국면에 마주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2, 3일이면 끝났을 텐데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같이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85만 원 이상은 회복되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90만 원까지는 갔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그 악재들은요 쉽게 또 만회를 해요. 그리고 그 외부적인 악재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전 고점 한번 얻어맞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이게 장대가 좀
거량이 좀 크면서 장대 음선이죠. 이 정도에서 얻어맞는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얘도 올라가게 되면 33,000원 정도 얻어맞지 않겠니? 라고. 아마 지금 10월달이니까 아마 10월달 내내 아마 요 33,000원 정도에서 얻어맞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 정도.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직점 저점 깨고 내려가는 긴 장대 음선 33,000원이 단기적인 저항선. 10월달은 아마 33,000원 네. 계속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좀 줄이도록 할게요. 시간도 많이 됐고요. 오늘 다우지수 움직임도 좀 보시고 아마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장중 하락했다가 마지막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뭐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은 좀 편안하게 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